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어제 윤석열 피청구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제5차 변론기일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에 달그림자 쫓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윤석열 피청구인이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건지 아니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또 국민들이나 또 그걸 막은 게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아마 중요한 헌법재판을 또 좌지우지할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고 싶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윤석열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 헌법재판소에 진행이 됐었는데, 일단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어요. 네. 실제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네요. 네, 발언이 참 놀라울 따름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네. 어제 변론기의 주요 포인트 담은 저희 뉴스 토마토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겠다고 먼저 가겠다고 말했던 거고, 뭐 그분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전직이니까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 아닙니다. 각오하고 나선 길 아닙니까? 째째하게 굴지 마십시오. 내란의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 수호이고 사법 정의입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네, 네, 호수 어제.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직접 어제 윤석열 씨의 발언 확인하고 음흠. 왔는데요. 어제 진행된 5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씨는 많은 시간 좀 눈을 감고 출석한 전직 사령관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전 변론기일과는 달리 윤 씨가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증인 신문 이후에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발언에 나섰습니다. 윤 씨는 이번 사건을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말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공소장에 1,500명의 군 병력이 국회에 출동했다는 내용이 적혔고, 또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계엄 과정을 봤는데 이 과정이 허상과 같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또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 등과 관련한 전직 사령관들의 수사기관 진술도
재차 전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씨는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재판관들을 향해서는 상식에 근거해서 사안을 보라며 가르치듯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상식에 근거해서 사안을 보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윤석열 피청구인 윤석열의 어떤 발언, 말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자, 근데 여기에 더해서 구속 취소를 좀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네. 이 보증금이나 보증인을 세울 테니까 자신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보석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자신을 구속할 사유가 없거나 구속 사유가 소멸됐으니까 구속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윤 씨 측은 검찰이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에 기소했으니까 불법 체포 구금 상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즉 지난달 25일에 구속기한이 끝났는데 검찰이 계산을 잘못해서 26일에 구속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19일 서울 서부지법이 이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를 좀 돌이켜보면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를 윤 씨 측이 들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도 윤 씨 측은 이 윤 씨 6시간의 계엄에서도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냐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번 구속 취소 역시 그 연장선으로 보이는데 이 계속해서 윤 씨 측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마다 온갖 법 기술을 약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네네.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보석은 들어봤어도 이 구속 취소는 좀 낯설 개념으로 다가왔는데 실제 재판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인가요? 뭐 법적 제도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구속이 원천적으로 잘못됐거나 아니면 지금 구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가 완벽하게 됐을 때 그런 경우 이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근데 이제 왜 이걸 하는지 사실 저는 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계속 사법부 흔들기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피의자한테 결코 좀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요소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게 사실은 굳이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뭔가 잘못됐다. 사법 불신의 어떤 빌드업 과정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왜냐하면 변호인 입장에서, 네. 변호사 입장에서 이렇게 굳이 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지금 구속됐고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응하면 돼요. 네. 제대로 준비해서. 근데 취소라든지 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유리해 보이진 않는데 다만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이렇게 편파적으로 잘못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의 빌드업 과정이. 빌드업 과정이 아닌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자, 어제 출석했던 증인들 핵심 증언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을 우리가 했던 사람이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제1차장인데 결국 윤석열 앞에 있는데도 네. 거기서 체포 지시 받았지 않느냐라고 진술을 했네요. 네, 홍장원 전 차장은 증언대에서도 비상계엄 당시에 윤석열 씨가 당시 비화폰으로 2번 전화를 했고 네. 전화를 받았더니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지난번 국회에서 했던 말과 동일하게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통화를 통해서 이 체포해야 할 인원 14명에서 16명 정도가 됐고 이 체포 명단을 들으면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또 여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방첩사 체포조가 나가 있고 위치 추적이 되지 않아서 국정원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앞서 윤 씨 측은 체포 지시에 대해서 이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던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홍 전 차장은 간첩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다라면서 정면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특히 홍 전 차장이 여인영하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받아 적었던 일명 그 체포조 명단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정영식 재판관이 요거 선뜻 의문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네, 여태까지의 홍 전 차장의 진술에 따르면 네. 홍 전 차장은 이 윤석열 씨와의 통화에서는 목적어가 없어서 누굴 잡아들이라는 건지 몰랐다가 여인영 전 사령관의 통화로 알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정현식 헌법재판관은 국정원이 체포 권한이 없는데 홍 전 차장이 메모에 검거 요청이라고 적은 걸 지적을 했는데요.
또 체포 지시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명단을 자세히 적은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요.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음흠. 여 전 사령관은 정보를 민감하게 보존하는 사람인데 쉽게 그걸 이야기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 건데요. 이에 홍 전 차장은 국정원이 국제범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이 검거를 지원하고 실질적 체포는 경찰이 하는 만큼 공조에 검거할 수 있는 인력은 있다면서 다만 검거 지원 요청이 아니라 검거 지원이라고 정확하게 기재 못한 것은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윤석열하고 홍정원 전 차장 이 두 사람 이제 만났는데 인사를 받지 않는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홍정원 전 차장이 진술할 때 윤석열의 반응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씨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했지만 윤 씨는 이내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윤 씨는 앞서 말씀드린 이 정영식 재판관과 홍 전 차장의 이 공방을 듣다가 발언권을 얻어서 직접 진술을 나섰는데요. 윤 씨는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면서 방첩사령관이 이를 모를 리 없고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메모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서 했던 얘기는 계엄과 상관이 없고 간첩 업무와 관련해서 국정원은 정보가 많으니까 이걸 토대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엄 당시에 정치인 체포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어제 출석해서 증언했는데 특정 명단에 대한 위치 파악 요청 사실 인정했지만 네. 체포 조약 등 그 핵심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증언 거부를 했습니다. 네, 여인현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일에 네.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청장에게 경찰 인력 지원 요청과 함께 이 특정 명단에 대한 위치 파악을 요청했다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체포조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네. 또한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의 병력을 출동시킨 사실도 인정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추가적인 양심 고백이나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주요 인사 이 10여 명의 명단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인영 전 사령관 관련해서 이 12.3 당일 군판사 4명의 신원을 파악하라고 네. 지시한 사실, 요 증언이 지금 나왔는데 이 4명의 군판사가 박정훈 대령 사건 담당하던 군판사였다면서요. 네, 나승민 와.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은 예. 어제 이 내란 사태 국정조사 청문회도 진행이 됐는데 이 여기서 출석해서 이 여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에 군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4명은 모두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이 진행되고 있던 박정훈 전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담당하던 판사들이었는데요. 네.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은 박 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기 한 달 전이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계엄이 계속해서 이어졌더라면 군사법원은 민간 재판까지 담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최상병 사건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건데요. 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군판사 사인에 대한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이 박 전 대령 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여 전 사령관은 아마 당시 계엄 군사법원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 같다라면서 기억이 불분명하다. 또 한 번 이 형사재판에서 이 부분을 따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하나하나 사실들이 정말 참혹합니다. 군판사 알아서 그 군판사를 뭐 잡으려고 했는지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 선고했던 판사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이 관련된 군판사도 그렇게 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형사재판이나 또 탄핵 심판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역시 배동호님, 열무님도 오셨고요. 왕자님은 뉴토의 자랑 전현주 기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고요. 곽삼철님 또 해피님 오셨는데 다들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네요. 어제 탄핵 심판 아마 눈여겨봤던 것 같은데 네. 특히 부하한테 인생을 망친 부하들한테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거 아니냐.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이 정도 되면 좀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딴 얘기하는 거 아니냐. 반성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 참여 많이 감사드리고요. 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검찰 조사에서는 증언을 했는데 어제 탄핵 심판에 나와서는
답변 대부분 거부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네. 아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진술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윤 씨가 이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네. 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인물입니다. 국회 측은 검찰에서 진술한 이 조서를 직접 보여주면서 진술한 내용을 어제 재확인하려고 했는데요. 이 전 사령관은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도 음흠.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한 건데요. 이미 공소장에도 적혀 있고 검찰이 이전 사령관과 또 부하들의 통화 녹취를 비롯해서 부하들의 진술이 이미 이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스스로 진술을 피해갔습니다. 네. 이전 사령관이 인정한 건 개헌 당시 윤석열 씨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의 계엄에 이 위법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면서 이 적법한 짓을 이행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불리한 증언은 좀 피하고 유리한 것만 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 사령관은 이 전략은 이 윤석열 씨와의 연관성은 조금 최대한 선을 그어가면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해서 형량을 좀 줄여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 형사 재판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탄핵 심판이나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 거부할 수 있는 뭐 법적인 권리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뭐 본인한테 유리할 수 있는지도 저는 좀 의문이고요. 특히 윤석열한테 유리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형사 재판 자료를 또 탄핵 심판에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서 진술한 거나 여기서 쓸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다? 그만큼 윤석열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게 아니면 답변하는 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게 태도도 다 다 보죠. 반영이 되는 재판관들이 보는 게 지금 사실은 다 봤잖아요. TV로. 거죠. 네. 하는 거 다 봤고 국회 증언 다 봤고 검찰 공소장 다 봤고 거의 다 봤습니다. 네. 그 본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나 변명할 거 있으면 하라는 건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 달 그림자 호수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재판관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글쎄요.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계속 지금 탄핵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현주 기자와 뉴스픽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수 잃는 남자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자, 수요일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이슈, 또 어떤 주제가 우리 교수님을 가장 화나게 하셨을까요? 윤석열이지 뭘 어떤 이슈에 윤석열. 반말하실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윤석열 씨, 나 진짜 어제도 황당해가지고. 네. 아니 나와서 하는 소리가 무슨 뭐 상식적인 말을 해야 이해를 하죠. 네. 법원을 무시하고 헌재를 흔들고. 그다음에 어제도 나와가지고 그 이진우 사령관한테 압박한 저는 압박이라고 느꼈거든요. 압박이라고 회유. 예. 뭐 무슨 장군 자랑스러운 장군인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예.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창피해 죽겠어요. 무슨 뭐 어디에 떠 있는 달? 호수에 떠 있는 달 그림자. 달 그림자도요.
달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체가 있어야. 네. 실체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떠 있는 달 그림자도 달이 있으니까 뜨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뭔 실체가 없대. 화가 짜증나네. 많이 처음부터 나셨네요. 짜증이 나네 그냥. 아 근데 저는 그 지금 답변하는 태도나 네. 저 정도면 굳이 안 나오는 게 나을 것 그러니까 같다는 왜 생각도 나오는 거야? 들더라고요. 왜 예. 화가 많이 나오지 마. 네. 그래서 헌재에서 다음부터는 신문을 직접 못하게 한다잖아요. 아주 잘한 결정이에요. 그거는 듣기도 사실은 싫어요, 진짜. 원래 같으면 네. 형사 재판도 그렇고 또 형사 재판을 또 탄핵 심판에서는 준용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음. 피고인이 증인한테 직접 직접 신문할 수 있도록. 신문하는 건 없죠. 그러니까 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근데 이건 있는데 허가를 받아서 하는 허가 받아서 거죠. 하는 예. 거죠. 근데 할 수는 통상적으로 있어요. 자기가 하잖아 그냥. 그리고 그 질문이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위압적이기도 하고 엉뚱한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탄핵 심판 봤는데 또 계속 진행됩니다. 6차가 내일이고요. 13일까지 계속적으로 탄핵 심판 변론길이 잡혀 있으니까 예. 또 증인 신문들 계속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예. 자, 우리 본격적 얘기를 좀 해보면요. 지난 30일입니다. 음.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윤석열 씨가 네. KBS 생방송 미리 잡아놨다면서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뿌리쳤다는 진술이 확인됐는데 그렇죠. KBS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냥 순서대로 온 거예요. 네. 처음에는 한덕수 총리한테 얘기했더니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국무위원들을 모아가지고 설득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네. 오라 그래가지고 순차적으로 온 거잖아요. 네. 국무회의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루어진 거 아니고 회의록도 없고 개의도 안 했고 의견 무슨 안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국무회의가 없었다 이게 맞고 다만 그때 국무위원들이 몇 명 와서 있는데 자꾸 이제 기다리자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10시에 지금 KBS에 방송하기로 다 돼 있는데 개헌 발표를 예. 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자 달라 그러는데 안 된다 가야 된다 뿌리치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KBS가 이걸 만약에 윤석열이 말이 사실이라면 뭐 사실이겠지 거짓말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네. 본인은 지금 발표하러 가야 되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다. 하고 갔다면 KBS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그렇죠. 아니 이 정도면 모르면 그럼요. 안 이상하죠. 예. 이게 사실이라고 지금 나온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방송할 걸 계획했다면 KBS 연락을 해야 되는 거지. 네네. 방송이 갑자기 잡힐 수는 없잖아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보내려면. 네.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이제 예를 들면 발표하러 들어가면 그걸 바로 방송에 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걸 KBS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거는 누군가는 알아야 돼. 근데 그렇죠. 누군가 알아야 돼. 누가 알아야 돼요? 실제 총 책임자가 알아야 돼요. 방송을 내보낼 마지막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일반 기자가 마음대로 방송을 내보내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하. 국장 정도는 돼야 돼. 보도국장. 예, 보도국장. 뭐 이 정도는 되고 아니면 사장이 알아야지. 예를 들어 이렇게 중요한 비상계엄 발표를 하는 이 내용의 방송을 하는데 사장이 모르고 보도국장이 모른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방송에 나갈 수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편성으로 쭉 계획돼 있는 방송이 나가는 거야.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장의 승인이 필요 없겠지만. 그거는 뭐 편성 데이대로 가는 그렇죠. 거니까요. 근데 긴급 편성을 한다. 아주 긴급한 편성. 그럼 예.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사장을 알아야 돼요. 네. 그걸 모르는 상태 나갈 수가 없다니까. 그 사람이 당시에 최재현 당시 KBS 보도국장입니다. 보도국장이죠. 아마 내부적으로 KBS에서도 이런 내용의 어떤 내부 고발이 나왔다고 얘기가 있는데 KBS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임에서 당연히,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네. 왜냐하면 KBS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하는 부분은 밝혀야죠. 이 내용을. 네. 밝히지 않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란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 아니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요 종사자 내지 공범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충분히 있지 없죠.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뭐 KBS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침묵. 하는 것도 의심스러워. 침묵.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 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긴가요? 그러니까 네. 애매한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 보니까 정황 봤을 때 사장이 박장범 사장입니다. 박정우 사장이죠. 조그만이란다. 파우치. 사장, 예. 파우치 사장. 그러면
박장범 사장이 계엄 사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뭐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현상에서 계엄을 발표하는 그 방송을 하기로 준비가 돼 있었고 KBS가 그 방송을 전송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다면 네.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보고를 안 하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긴급 편성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편성을 하는데 네. 그걸 사장이나 보도본부장, 보도국장한테 얘기를 안 한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방송 시스템을 아는 사람. 보고하죠 당연히. 하겠죠.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장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논리로 그것도 따지면. 책임을 저는 끝까지 좀 물어야 되는 거 당연히 아니냐. 물어야죠. 수사야죠. 그것도 지금 보니까 그 최재현 보도국장 이 네. 사람 지금 KBS 미디어 감사로 가 있고요. 네. 또 장항식 전 보도본부장은 KBS 비즈니스 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영전한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박장범 이 사람들 좋은 데로 보내줬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자회사들이거든요. 예. 지금 KBS 미디어, KBS 비즈니스가 다 자회사들인데 예. 자회사의 감사나 비즈니스 사장으로 보낸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논란이 될 것 같으니 빼가지고 더 좋은 자리로 보내준 거죠.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네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논란이 되지 않겠어요? KBS가 어쩌다가 이래 됐습니까? 어쩌다가 이러더냐.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KBS 사장 받고 이래서 네. 이렇게 된 거아니에요. 박민, 그다음에 박장범 예.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 정말. 프로그램에 아니 박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프로그램 제작에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고 뭐 이미 다 거의 70% 80% 완성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바꾸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고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KBS가 망가지고 있는 거죠. KBS 대한 이야기 조금 하나 더 짚어봐야 되는데 사사건건이라고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다가 잘렸죠. 예, 저도 가끔 나갔던 것 같은데 사사건건 KBS 프로그램 진행자가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 여기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송영성 앵커인데요. 이 내용이 이거예요. 발언 내용을 국민들도 네.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입장입니까? 라고 아마 민주당 쪽에서 나온 그러니까 진보정의 패널한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 보면 앞에 보면 국민들이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 많이 나타나고 있다. 부정선거에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민주당은 그걸 반대하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편향된 질문 아닙니까?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입장입니까? 당연히 없었다는 입장이지.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이건 무슨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고요. 정부의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가까운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도 거기서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마치 민주당만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네. 여기 또 이렇게 했어요. 패널이 그래서 수개표도 병행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수개표도 하고 폐쇄된 망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더니 이 앵커가 또다시 타이완 같은 완전한 수개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어디서 뭘 보고 와가지고 계속 이런 어디서 받겠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어디서 받겠냐고요? 답답하네요. 일반 방송에서 받겠어요? 유튜브에서 받겠어요? 아, 이런 공영방송 뭐 공영방송 진행자라 해가지고 모든 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은 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본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객관적으로 물어봐야 되니까 그렇죠. 공정하게 마치 부정선거가 있는데 민주당만 반대하는 듯한 뉘앙스로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뭐 예를 들면 극우 세력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일부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모르겠어요. 이거 봐. 국민들도 관심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대. 아니 뭔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지금. 약간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미디어 이제 전문 우리 교수님 나와 계시니까 미디어에서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란은 내란인 거예요. 그렇죠. 내란이라고 하고 논의를 전개해야 되지. 이것도 내란 정치적 쟁점이니까 쓱 빠져가지고 내란인가 아닌가 마찬가지로 살인 사건은 살인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논의를 전개해야 되고 부정 선거는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관점을 갖고 논의를 전개해야 되지. 긴가 민가 하는 정치적으로 끼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 그 미국에서 제가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예컨대 뭐 미디어 관련해서 네. 밖에 비가 오냐 안 오냐 그걸 갖고 옵니다 안 옵니다 싸운 게 말이 됩니까? 올 거 안 올 오면 온다고 가정 문 열어보면 알잖아요. 그게 미디어 역할인데 요즘 미디어들은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만 KBS만 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논리와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방법을 활용하고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거지. 저는 이게 조장해 중립이 나가고. 아니고 부정선거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이거를. 없어요. 없어. 없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논의가 됩니까? 안 되지. 아니 그리고 답답하네요. 이미 국가기관에서 몇 번을 조사하고 법원에서 몇 번의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면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시작을 이게 그냥 뒤로 쑥 빠져가지고 아이고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 오는 것 같기도 안 오는 것 같기도 이 사람 온다고 안 온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교수님 되는 제 거죠. 말씀이 틀린 건가요? 아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KBS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윤석열 들어서서 친정부적인 사람을 네. 또 뭐 윤석열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사람들이 사장으로 가야 음흠. 공정하게 방송을 하지 않겠어요? 개입도 안 하고. 네. 근데 그런 일이 없어. 그런 일 없이 파우치라고 얘기했던 사람, 김건희가 그렇죠. 받은 그 명품 백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축소시켜준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고, 박민 같은 경우도 방송의 문외한이라고 저는 보여요. 네. 그 사람이 신문사에서 일했지 방송에 일한 적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앉혀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를 보호해주고 옹호해주고 이런 방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사실. 이런 것도 다 참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야죠. 미디어로 기본이 안 돼 있는 음.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MBC의 그 기상캐스터로 했던 고 오요한나 예. 이분 지금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하면서 숨진 사건. 맞아요. MBC가 드디어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을 했는데요. 예. 교수님 이 사안은 어떻게 일단 보고 뭐 계십니까? 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요한나 씨가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고요. 네. 누군가 했다고 하면 했다면 뭐 지금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요한나 씨 유족 측에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서 또 MBC도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그런 네. 일이 있었다면 누가 됐든 이거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MBC도 그걸 잘 관리를 못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사과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MBC 같은 경우에 31일 날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변호사 두 분이 들어갔더라고요. 법조인 네. 두 분이 들어가서 이건 조사를 하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분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제도적으로 MBC도 이 부분을 바로잡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MBC가 이거 보도 JTBC 딴 데는 보도를 했는데 예. MBC는 보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또 그리고 좀 첫 번째 입장문이 조금 셌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그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지금은 하긴 하는데 네. 이 MBC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서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요한나 씨가 생전에 근데 어떤 문제 제기를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어쨌든 이제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즉각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MBC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해요. 네. 다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MBC를 흔들려는 세력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뭐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MBC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게 느껴졌던 부분에 MBC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흔들기 말씀하셨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청문회 이거 개최해야 된다. 이게 무슨 청문회 개최건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MBC 흔들기입니까? 그렇게 이거는? 보여요. 권성동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은.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태도는요. 예. MBC 흔들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자체로 진상조사 하기로 했잖아요. 네. 수사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족이 고소고발을 했어요. 네. 특정인을 집어서.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보고 그게 미진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도 나서 청문회 하자고 그래야지. 지금 이제 진상조사하고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 정치 쟁점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눈에 띄는 게는 국민의힘 의원들 좀 몇몇을 보면 예. MBC에서 취재하러 오면 예. 취재 안 받습니다 하면서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랑 또 이렇게 또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C에 대해서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뭐 전용기 태우지도 않고 날리면 바이든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MBC를 공격을 했고 방심위를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징계 내리고 막 네. 이랬잖아요. 심의를 해서 그런 거 물론 다 이제 무효가 됐지만 법원에 가서. 네. 근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아서 정치 쟁점화해서 MBC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요. 네. 정말로 진심으로 용한나 씨를 위한다면 이런 태도로 보이면 안 돼. 이게 정치 쟁점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한나 씨 유족도 이걸 원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진실을 밝혀서 문제가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진실을 밝히는 거 원하시는 당연하죠. 거죠. 근데 이게 정치 정자화되면 진실을 밝히는 게 어려워져요. 점점점. 그러니까요. 정치적으로 막 싸우게 되니까. 네. 그래서 전혀 여기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직장 내 괴롭히면 거기에 맞게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진상조사에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고 책임을 묻은 그 책임을 돼요? 묻고 그다음에 네. 보상이 필요한 보상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무슨 국회 청문회를 하냐고 이거를. MBC 얘기까지 했고요. 또 요거 하나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인데요. 종이 신문 안 본다라는 건 저희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포털 뉴스도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지금 60%밖에 안 돼요. 예.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포털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 SNS를 활용한 여러 가지 네. 뉴스 퍼나르기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 공유가 많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유튜브도 마찬가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뉴스토마토에서 하는 이런 방송들도 결국은 네.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예. 그러니까 일반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방송 채널이 인터넷 기반의 방송 채널이 더 많은 뉴스를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니까 포털 예전에 이제 소위 네이버나 다음처럼 포털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많이 봤잖아요. 거의 뭐 90% 받지 근데 않나요? 요즘은 많이 포털보다는 줄었어요. 예. 유튜브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을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분산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산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 예전에 계속 포털을 봤던 분들은 거기에 익숙해 있을 수 있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동영상이 더 익숙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활자 매체화돼 있는 그거보다는 동영상 쪽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요. 아하.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넘어간 거죠, 결국은. 우리 교수님도 신문이나 음. 그 매체 레거시 매체보다는 방송을 많이 보죠. 많이 보십니까? 네, 그게 편해요. 저도 사실은 눈도 아프고. 신문을 안 본 지 너무 오래. 저도 노안. 예전에 그렇게 보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글로 잘 안 보죠. 예, 신문을 예전에 포털로 잠깐 보다가 지금은 또 포털도 잘 안 보게 되는 그런 어떤 방향이 이렇게 맞아요. 반영된 것 같은데 또 주목할 수 있는 게 유튜브도 지금 보니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뉴스 이용률도 6.7%포인트 하락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산 효과다 이거는. 분산 효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X라고 그러죠. 예. 트위터 예전에. 예.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이런 페이스북 같은 페이스북 네. 이걸 통해서 또 소비하는 경우도 많아요. 맞습니다. 또 추천을 많이 해주잖아요. 예.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지인이 나한테 추천을 해주고 보내주기도 하고 아니면 자동으로 뜨기도 하고 네.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다 보니까 소비할 수 있는 여러 플랫폼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산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어떤 의지율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포털에 대한 의지율도 떨어지고 이런 게 떨어지는데 다른 부분이 또 올라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차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뉴스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것보다 다양한 플랫폼이 생기면서 그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 뉴스 소비들이 분산 효과를 일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퍼센티지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2024년 기준으로 예. 20대는 89.3%인데 네. 70대 이상은 또 34.1%입니다. 세대별 차이도 매우 큰 것 같아요. 매도 크죠. 여기 보면 여기 옆에 나와 있는데요. 네. 세대별 차이가 꽤 크고 음. 그 또 이용하는 매체도 아마 또 큰 차이가 날 것 같아요. 큰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연령대마다 네. 이용하는 매체가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네. 세대일수록 영상 쪽에 더 많은 소비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 같은 분들에서 예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활자 매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TV 수상기를 통해서 보는 경우도 연세가 많은 분일수록 더 많고 그러나 이런 스마트폰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가 많고 이거는 이제 세대별로 뉴스를 소비하거나 또는 미디어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어떤 패턴 자체에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언론 공정성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지난 시간에 다뤘던 스카이 데일리 네, 스카이 매체 데일리 문제. 아마 기억을 할 건데 이게 2017년에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여기서 통과된 매체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정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네. 구성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구성하는 인원들 어떻게 구성한 줄 아세요? 추천 단위가 있어요. 추천 단위. 네. 그러니까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건데 네. 그 위원들을 추천할 때 추천하는 단위들이 어디냐면 다 이익 단체들이야. 예를 들면 신문협회는 신문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조중동 포함해서 거기서 추천하고요. 방송협회, 방송사들이 모여 있는 협의체요.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협회,
그다음에 뭐 인터넷 뭐 기자협회, 네. 기자협회, 뭐 방송기자협회 이런 데요. 그다음 물론 학회도 있어요. 방송학회 뭐 이런 데도 있긴 한데 네. 그럼 결국 뭐예요? 자기들이 소속돼 있는 협회는 이익단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박지원 변호사? 협회라고 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익단체 맞죠? 그렇죠. 맞죠. 거기서 추천한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를 추천한 이익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변하겠죠, 어쩔 수 당연히. 없네요. 그렇게 네. 되면 제가 그래서 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공정하게, 즉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평가를 해야 네. 잘못된 부분들을 다 찝어낼 거 아니에요? 스카이데일리 같으면 예를 들면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든 예컨대 또는 인터넷 신문협회 같은데 그 자기 소속사인데 협회 소속사에 예를 들면 거기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죠. 안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구성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바꿔야 되겠네요. 구성 자체를 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주 뭐 엄청난 잘못된 뉴스를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재평의를 통과했다. 예.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예. 짚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이 재보선 선방심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을 했습니다. 구성에 또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예. 요 부분 나온 첫 번째 제가 이제 이것도 추천 기간의 문제인데 위원장을 또 성균관대 교수예요.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지난번 선방심의에서 문제가 됐던 총선 때 선방심의위원장이 성균관대 교수였어요. 네. 근데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유희림 방심위원장 있잖아요. 네. 이 사람 박사학위 어디서 받은 줄 아세요? 성균관대입니까? 네, 혹시? 맞아요. 성균관대요. 그리고 지난번 선방심위원장은 자기 지도 교수였어요. 자기 논문 지도 교수. 예, 그때는 그것도 좀 논란이 됐었죠. 근데 또 예. 이분은 뭐 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균관대 교수가 또 됐어요. 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일부러라도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 누구야 변희재 씨 그런 거 열심히 하던데 네. 그 유일임 위원장의 박사 논문도 한번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지금 말씀? 변희재 씨. 변희재 씨한테요? 거기서 네. 맨날 그 표절 검사하거든. 맞습니다. 한 번씩 예. 검사해보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이 권상희라는 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성균관대 언론학 교수고요. 뭐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만 네. 그 중에 또 한 사람 문제가 되는 김정수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상임 공동대표인데 왜 문제가 됩니까? 이 사람이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범사련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계엄 이후에 윤석열 씨를 줄곧 지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윤 씨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도 범사련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지지한다고 성명을 냈던 곳이에요. 그 성명을 냈던 곳에 상임 공동대표를 선방위원회에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대로 그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 방송 관련해서 이렇게 윤석열의 어떤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에 지지를 보낸 듯한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한 또는 그 성명을 냈던 단체의 상임 대표가 선방심위원이에요. 네. 그러면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결국은 이 선방심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유일임 위원장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네. 막 이 사람이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계속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러면 이게 지난번처럼 편파심의 또 불공정심의 네. 사실은 제가 진행했던 라디오 방송도 YTN? 제가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가 불공정한지 잘못된지 아직도 제가 안 만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중징계를 받았었는데요. 받았죠. 아무런 저는 잘 납득하기 어렵게 앞으로도 또 이렇게 불공정 또 편파심이 우려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려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정치 시민 논란을 불렀던 보수 성향 시민단체 공연연이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선방심의도 공연연 출신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공연연 공언련 관련 인물도 선방심의에 3명이 포함돼 있대요. 3명이나 포함돼 있으면 또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무작위로 거죠.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방심위원장이 유일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선방심위원들을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구성하게 되면 이제 편파적으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윤석열 정권에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이런 어떤 언론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경향이 보일 수도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조기 대선 상황도 이 선방심의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 따로 않고요? 구성해야 돼요. 그리고 기간도 훨씬 길어요. 대선은. 그러니까 네. 보통은
뭐 총선 같은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선은 5개월 이상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길게 심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간도 길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물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60일 안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짧게 끝날 수 있겠지만 선방 심의를 따로 구성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시 또 그렇지 않습니다.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보통 거군요. 그렇죠. 근데 모르지 또 유일임이 어떤 사람인지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또 하는 걸 문제 삼지는 않지만 네. 이 심의위원회는 선방심의는 재보선을 위해서 구성된 거고 네. 새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을 집어넣을 수는 있지. 또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는 있어요. 본인이 그건 원한다면. 가능해요. 네, 맞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어떤 절차라든지 틀을 이용한 뭔가 저는 불법으로 보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나중에 책임을 좀 물어야 될 책임을 것 물어야죠, 같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절차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다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 이 선방심의나 그 방송통신심의에서 심의 걸었던 거 지금 다 지고 있어요. 다 법원 재판에서. 가서. 네, 맞아요. 그렇다면 잘못했던 거거든요. 구성도 잘못한 잘못된 거지.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탄핵 심판 5차 변론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차장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자, 아마 윤석열 피청구인이 직접 증인한테 신문하는 거 이건 허용하지 않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정말 분수령이 되는 날이었다. 증인들이 기본적으로 대단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대적인 증언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었고 전 그 큰 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상당히 놀라웠어요. 이 사안에 접근하는 이 방식과 본인의 자세 같은 게 저는 그냥 대단히 비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를테면 아주 구체적으로 홍장원 전 차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밤에 전화를 했고 그 뒤에 지원하라고 하니까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해서 한 16명 명단을 불러주더래. 이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 뭐라 그럽니까? 이거 계엄이랑 무관하게 간첩 잡으라고 한 거야. 거짓말하고 비겁하고 비루하고 졸렬하고 비루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뭐 강하게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인데 그 지난 제가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자기 변명을 하는 걸 보면 그 일반 형사범의 자범 수준에도 못 미치는 참 부끄럽다. 대단히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고의 정점에 있는 권력자는 대통령이고요. 그렇죠. 국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시하고 명령을 했다면 부하 직원들은 안 다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실은 그려보잖아요. 그 조직폭력배 보수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그런 뒷골목 보스보다도 못한 완전 자범 수준의 자기 변명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특히 눈에 띄었던 게 직접 신문을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4차 때 김용현 전 장관한테는
했잖아요. 네. 이번에 불허한 이유는 뭐죠? 저는 지난번에 그러면 어떤 식의 문답이 김용렬 전 장관과 오갔는가를 살펴보면 예. 증언이 다소 오염됐다라는 인상을 저는 왜냐면 이게 평의의 결과라는 설명을 하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이 본인들이 전원으로 이 재판 진행 절차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우리가 내린 결론이 있는데 직접 신문을 하는 건 가급적 최소화하고 이게 허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하겠다. 왜냐면 그런 식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쭉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죠. 그러니까 김용렬 전 예, 이러면서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들으니까 기억납니다. 이거는 본인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본인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던 상하관계였잖아요. 어제도 갑자기 본인의 증언 기회를 달라고 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 호수위의 달빛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면서 수방사령관이 이제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는데 수방사 인력은 10명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 이거는 그냥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의 눈을 마주치고 바로 앞에 면전에 앉아있는 증인의 증언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두는 게 이게 사법부 맞습니까? 사법 정의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제시키겠다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뭐 재판관들이 고민 끝에 직접 신문시키는 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잘한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직전에 임명권자였고 그러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인간관계가 안면이 받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뭐 그래서 가림막 설치 예. 부분도 있는 거예요. 사실 가림막 같은 것도 예. 설치해줬어야 되는 예. 건데 면대면으로 앞에서 보면서 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피청구인 입장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입장을 물어볼 건데 네, 거기에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5차 변론 기일 날 쟁점은 명확합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먼저 체포 지시 관련해서 증인들의 3명의 발언들을 좀 보면요. 자,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총이라도 쏴서 문부수고 끌어내라. 2번, 3번이라도 계엄하면 된다. 지시했다. 이 부분. 여인영 전 사령관은 직접 체포명령 불러줬다 얘기도 하고요. 홍장원 차장도 싹 다 정리해라. 뭐 이런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홍장원 전 차장 모두 자기가 얘기했던 거 맞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어떻습니까?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대통령 체포 지시가 있었음을 헌법재판소까지 와서 인정했다. 이 발언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홍장원 네. 그 국정원 1차장은 지금 재판에 회부돼 있지 않아요. 여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 좀 자유로운 입장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서 네. 본인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을 일관성 있게 계속 쭉 증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증언의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다른 분들은 약간의 입장의 변화가 보이는데 이진우 여인영 예. 두 사람. 이 분들은 자기 재판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과 네. 이 증언이 혹시 자기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아하. 재판을 거부하거나 기존의 입장으로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이런 게 있어서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최근에 우연한 기회에 국회의 사무총장을 볼 일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국회 사무총장이 김민 예, 맞습니다. 예. 그분이 계엄 그 당일날 12월 3일날 당일에 국회 상황을 쫙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가장 잘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서 김민기 뭐 총장이. 지금 방송에 나와 있지 않는 예. 뒤에서 실제로 군인들이 국회 본청을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 불났을 때 화재 났을 때 예. 그 소화기 소화기 있잖아요. 그걸 4대나 틀어서 맞기도 하고 굉장히 격렬한 그 몸싸움 같은 게 있었다. 예. 그래서 그 방호들 국회 방호들이라 그러죠. 그분들이 막았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인데. 네. 그래서 그날의 그 격렬함과 그다음에 그 국회 운동장에 헬기가 쫙 내리는 게 최근에 다행히 네. CCTV를 교체를 했대요. 네, 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송 지금 이 CCTV 이게 영상이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우연치 않게 그래서 딱 맞아 떨어졌는데 그 위치에 CCTV가 무슨 저게 영화 장면처럼 잘 찍혀 있어요. 저게 그 예. 운동장 바로 옆에 맞습니다. 어린이 그 유치원이 있어요. 어린이집. 어린이집. 예. 어린이들을 국회 어린이집. 네.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CCTV를 최근에 교체를 했는데 그래서 저 영상이 아주 깨끗하게 잘 찍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게 좀 어떻게 예. 보면 또 어쨌든 간에 홍장원 전 차장은 뭐
윤석열 면전에서 지시했다 얘기를 했고요. 네. 여인영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 같은 경우는 본인 형사재판 이후로 답변을 많이 거부를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유의미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이진우 사령관 어떤 사실로 표현이 돼 있느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네. 라고 했어요. 그런 사실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건 답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재판관도 유사한 취지의 질문을 네. 다시 할 때 예. 답변이 제한된다고 해요. 예. 답변할 수 없다와 그런 사실이 자체가 없다는 천지 차이인 답변할 거예요. 수 없다라는 예. 거. 왜냐하면 예. 체포 관련해서는 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데 체포는 여인영 반격사령관의 주 업무였던 것 같고 수방사령관은 다소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냥 상식선에서 봤을 때 그리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죠. 그런 워딩이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가정적으로 이렇게까지 답을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네. 저는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실제로 막 의원들을 끌어내진 않았으니까요. 이걸 불복종하거나 적극적인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관계에 부합해요. 그리고 여인영 전 사령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답변하지 않겠다고 계속하다가 계속해서 왜냐하면 잡아들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구체적 명단을 읊었다는 게 바로 본인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치 추적 등과 관련한 요청을 했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합니다. 네. 이 각각의 퍼즐들, 저는 이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걸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아하. 당연한 장식의 본인의 방어권이에요. 권리니까. 예, 예. 그런데 나오는 이 단초들을 맞춰보면 이건 한 명을 향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 정말 쐐기와 마침표를 찍은 건 어떤 혐의로도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은 홍장원. 그래서 비교적 진술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홍장원 차장의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예. 제가 국회 사무총장 얘기를 또 말씀 김미기 좀 총장의 해드리자면 국회가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국회의장이 네. 군 그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아, 예. 그러면 국회로 들어오는 프로세스가 따로 있대요. 예. 그래서 지금 운동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네. 증거로 쓸 수 있겠네요. 김민기 그렇습니다. 사무총장. 그 프로세스가 따로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국회가 요청한 게 아닌 게 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에 들어올 때 707 부대하고 공수부대가 네. 시차를 두고 들어왔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국회 본청에 들어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최초로 국회 본청에 들어온 무슨 거예요. 질서유지 경비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 계엄이 여러 번 있었지만 네. 국회 본청을 들어온 적은 없어요. 국회를 봉쇄하긴 했어도. 네. 예. 저게 매우 중요한 증거예요. 네, 지금 다 그렇습니다. 찍혀 있고요. 국회 본청에 군인들이 가장 707 특임대가 지금 돌아와 있다는 거죠. 보이잖아요. 뭐 저걸 갖고 예.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홍장원 전 차장 그 반대 신문하면서 뭐 술 먹었냐 전화 받을 때 뭐 이런 질문 메모 작성 지시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지 않냐 뭐 이런 등등 얘기를 이게 하더라고요. 어떤 연장선상에서 읽히냐면요. 네. 제가 홍장원 전 차장의 입장은 비교적 명료했죠. 정보위에 이 지난해 나올 때부터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계엄이라는 인식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그 주변에서 어떤 공격이 있느냐.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취지로 메신저 공격을 강도 높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이는 거죠. 밤에 술을 마시던 잠을 자던 친구를 만나던 무슨 상관입니까? 전화를 했다는 그 수발신 내역 자체가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당신 그 당시에 술 마시고 있었지 동석자 불어라. 아.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까? 무관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술자리여서 술에 많이 취해서 이걸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싶었으면 그걸 드러내고 싶었으면 뭐 주량이나 이런 걸 물으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대단히 명료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의 워딩 하나하나를. 예. 그러니까 너 그 자리에 누구랑 있었어? 너 혹시 부적절한 술자리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걸 이게 도움이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리인단에 이게 법리적으로 이 맞는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지. 완전히 이 소송은요. 그냥 어그러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는 파면으로 가는 길의 한 대목을 그냥 확인한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 그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 술 먹고 그게 어느 자리든 간에 예. 정확하게 기억을 할 거고 하죠. 그건 뭐냐면 처음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전화 지시와 직접 받는 명령이고 게. 예. 이것을 그
어떤 자리에 있냐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것을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얘기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1번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 그것도 비하기 폰으로 했다고 하면 딱 뜰 텐데. 술이 뭐 술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다 기억을 하고 당연히 이거는 뭐 그러니까 보면 어떤 소송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게 누가 짜고 있는지 몰라도 장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의뢰인은 그냥 파멸로 몰고 간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거의 대리인단이 많은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그렇지만 우스꽝스러운 변론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왔던 게 뭐냐면 막 뭐 대리인단 중에 한 명이 질문을 막 합니다.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리감이 있으니까 다른 대리인한테 귓속말을 하니까 제지를 시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봤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그냥 각각이 뭐랄까요. 이게 아마 본인들도 내심으로는 알 거예요. 위헌하고 위법하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그 지연말단적으로 꼬투리를 잡는 전략을 치는데 저희가 절차 문제 삼고 꼬투리 삼고 이러면 결론이 좋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 자신 없을 때 하는 행동들. 할 게 없을 때. 할 게 없을 변호사들이 가장 하기 어려울 때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지금 이 변호인단이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지금 택하고 있거든요. 핵심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 부분도 아주 강력한 절차 어떤 위법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데 지연 말단적인 느낌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봉쇄되고 수많은 언론과 그다음에 유튜버와 전부 영상이 남아 있어요. 다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 그 새로 설치한 CCTV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한 영상으로 화면이 아주 깨끗하지 화질이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게 다 증거로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그 총을 들고 707 부대하고 공수부대가 국회 본관에 진입하는 장면들이 유리창 깨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군다나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지시하고 명령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그게 증언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모든 책임은 대통령으로 가 있고요. 그럼 내란 수계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증거로 해서 국회가 탄핵을 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큰 틀에서 이걸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변호인들이 변호를 하면서 이걸 증언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예를 들면 그 메신저의 신뢰성을 문제 삼거나 절차를 문제 삼거나 뭐 약간의 말이 변경됐을 때 그걸 말꼬리 잡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외에는 방법이 큰 없다. 흐름을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이진우 전 사령관 얘기도 좀 해보면 거의 답변을 거의 다 많이 거부를 했어요.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좀 답답해서 그런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정의 재판관이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라. 이건 문제 없다. 이거는 뭐 진술 거부권 부분 아니다. 또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는 김용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기소가 됐는데 억울하지 않냐 이런 등등의 얘기했는데 증인을 향해서 재판관들이 했던 이런 어떤 발언 이례적인 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증언해도 된다. 본인의 재판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처벌받거나 불이익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보통의 어떤 절차에서는 증인한테 증언 거부권을 뭐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증언을 최소화할 때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 게 뭐 통상이긴 하지만 이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에요. 대한민국의 선출된 최고 권력에 대해서 파면을 할지 업무에 복귀시킬지와 관련해서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받았다고 공소장에도 적시돼 있고 아마 본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한 걸로 검찰 보입니다. 진술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진정 성립을 위해서 이 국회 소추인단이 검찰 조서를 계속 제시하거든요. 이때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부분 본인이 한 말도 확인을 못 지켜준다는 건 이건 대단히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군인 정신도 이야기하시던데 이건 군인 정신도 아니고요. 본인의 뭐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인정은 됩니다만 그렇게 좋은 전략인지도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에서 무죄를 다투는데 어떤 전략으로 다투고 있냐면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나 이거 한 거 다 맞다. 근데 나 몰랐다.
법률 전문가인 검찰총장씩이나 한 네. 이 대통령이 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 당시에 불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나 계엄인 거는 YTN 보고 알았다 설거지하면서. 네. 나중에 가라고 해서 국회 매뉴얼에 따른 방어 상황에서 그 국회를 방어하는 건 줄 알고 갔다. 그 정도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윤석열 씨가 뭘 지시했는지. 얘기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지금까지는 저렇게 얘기하지만 형사재판이나 또 거기 가서는 달리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요 답변 이후에 윤석열 피청구인 답변이 그겁니다. 실제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그러면서 와 이게 무슨 식구 같아요. 호수 위에 빠진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 사무총장 김철 사무총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아마 이 내용이 저는 좀 본인의 지금 정말 믿고서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윤석열 검사였을 때 네. 호수에 있던 달 그림자마저도 잡으려고 얼마나 했을까요? 예. 예. 본인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정말 허황된 본인 망상 같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계엄 무엇도 없었다고 다 얘기하는데 그럼 네. 국회는 군인들이 왜 왔으며 국회 본청에 최초로 군인들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 본회의를 막으려고 했던 건 뭐며 그 영상은 다 남아있고 그리고 국회 전체를 경찰에 둘러싸고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상황은 또 뭐였으며 선관위에 군인들이 왜 갔으며 네. 예? 예. 이건 완전히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상태에서 내린 판단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상정하고 네. 망상 속에서 판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저 발언이 뭐 달 그림자 이건 본인은 망상이죠 사실은. 예? 검사 시절에 예. 검사 시절에 내가 봤을 때는 더 철저하게 수사했을걸요. 네. 본인이라면 자기 검사라면 아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그러니까요. 수사단장으로서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건 뭡니까 도대체? 정말 없는 법리도 만들어서 뭐 그 후로는 그게 적용됐는지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경제 공동체로 두 사람을 지금 징역 살게 만들고 탄핵까지 뭐 됐던 네. 건데 본인은 지금 보면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정말 궤변 중에 궤변이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아무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 이 계엄은 실패하게 됐죠. 즉각적으로 해제 결의가 됐고 시민들이 막아서면서 또 이 계엄군들도 일종의 태업을 하면서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네. 이건 시민들의 힘이었지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몇 시간 만에 끝난 걸 가지고 본인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나 일부러 그런 거다. 최소 병력 투입한 거다. 아니요. 증거와 진술은 거기에 반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그러면 어떻게 수사했냐. 제가 김철근 선배님 말씀 주시는 거에 대단히 네. 공감이 됐던 게 예. 사람은 본인의 인식하에 어떤 틀거리 내에서 이야기를 하기 마련인데 신정아 씨가 과거에 윤석열 검사한테 유명하죠. 수사를 받을 때 너무 두려워서 오줌을 오줌 쌌다는 쌌다는 얘기를 얘기가 해요. 있죠. 예. 막 책상을 치면서 겁박했다는 너 하나 내가 못 집어넣을 줄 아냐 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 그 잣대 그대로 수사받고 있습니까? 그 잣대 그대로 수사하면 자기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더 잘 알 거예요. 어떻게 없던 일이라는 비겁한 변명을 합니까? 참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정말 법꾸라지 같지도 않아요. 법꾸라지들은 이 법을 그래도 잘 이용해서 잘 답변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한심스럽습니다. 저런 내용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하는 건지 변호인단하고 이렇게 좀 말도 맞추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이 제가 만약 변호사라면 완전히 크게 혼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뭐 이게 좀 여담 비슷하다마는 그 구수만에 이제 그 사실 합격을 하고 늦게 합격했죠.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되셔서 네. 그래도 나름 이름을 날린 검사 아니었습니까? 네. 그 국정원 댓글 사건도 수사하고 박근혜 대통령 네. 국정농단 사건도 수사하고 서울지검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고 뭐 검사로서는 가장 잘 됐죠. 예. 엄청나게 그 수사 경험도 많고 할 건데 그리고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을 어찌됐건 2년 7개월 정도 했어요. 예. 지금도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본인
아니도 중요하겠죠. 하겠지만 그래도 그 대통령이란 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최고 그 마지막 책임자니까 그 책임자로서의 그 뭔가 태도나 자세나 내가 했다. 내가 지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내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뭐 이렇게 좀 해줘야 그게 되는 거 맞지 아닙니까? 않나 싶은데. 아 정말 망신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자기가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지금 그 재판장에 가서 또 다른 재판을 하겠지만 내란 관련해서 이건 헌법재판소에 본인에 대해 대통령 파면에 관련된 그 헌재 재판이잖아요. 여기서 좀 당당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참 아마 또 비슷한 어떤 감정들을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것 같은데 또 어제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그런 어떤 의문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네. 같아요. 대통령 이전에 예.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무슨 부분은? 정보를 정확하게 갖고 예. 있었길래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겁니까? 네.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선동된 게 아니라면 뭘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 헌재 변론 중에서도 계속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부정선거 관련해서.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대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정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국정원에서 그런 보고 한 적 한 적 없거든요. 없죠. 예,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어제는 얘기를 하느냐. 국정원 보고도 시원찮더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들었는데 그것도 점검할 사안이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거는 완전히 망상에 지금 젖어 있다. 특히 부정선거 관련해서. 기억 형상종이 이런 부분으로 대규모로 그러면 이걸 다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예. 그럼 본인의 대선은 어떻게 이겼다는 겁니까? 본인 대선 이긴 거는 뭐 공정선거였나요? 그 뒤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건 공정선거고 지난 총선 민주당이 이긴 건 부정선거입니까? 그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TK에서 많이 나오면 공정선거고 예. 광주의 전라 지역에서 적게 나오면 부정선거입니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말로 호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천 연수구의 전수 개표 점검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하면서 시간 끌 요량으로 말도 되지 않는 전략으로 헌재를 공격하고 법원을 테러하면서 여기까지 대통령이 온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머릿속에 대한민국의 디귿자만 각인돼 있어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예. 이런 비겁한 행동, 자기를 지키겠다는 거에만 골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격이 어디까지 추락돼야 됩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만약에 정말 부정선거가 자기가 그렇게 믿었다면 검찰총장까지 했잖아요. 수사를 했었어야죠. 수사하면 되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이제 말을 하나 소개를 하자면 이준석 대표가 네. 대표 시절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첫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만남 자리 네. 첫 자리에서 네. 예. 그러면서 인천지검 애들한테 수사를 하라 했는데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상당히 그 부정선거에 그 예. 경도돼 있고 심취돼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 이미 그 민경욱 전 의원이죠. 네. 의원이 제기해서 그게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났어요. 예. 그러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믿지 않는 그 망상 같은 걸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나왔어요. 모든 증거가 다 반박됐어요. 부정선거는 없는 겁니다. 없어요. 없어.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그거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대단히 심각하죠. 그리고 또 이걸 부정선거 몰이를 합니다, 지금. 네. 몰이를 하고 그 세력을 주축으로 해서 본인이 정당하다는 얘기를 업으려고 하는 네. 이런 태도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의원들 중에 일부 또 이런 입장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부정선거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네. 앞으로 선거 치르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런 스탠스를 가면요. 중도 유권자층이 국민의힘을 보수정당이라고 평가할 거예요. 아니요. 극우정당입니다. 극우정당이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를테면 헌재에서 뭐 다른 이슈입니다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안 따라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떻게 말을 어떻게 합니까? 보수 정당의 예. 지도부가 안 따라도 된다라고 하나요? 보수 일간지에서는 헌법 불합치도 국회에서 후속 입법 안 하니까 괜찮아. 아니요. 헌법 불합치는요. 기간이 지나면 그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효력을 가졌는데 안 해도 된다고 이걸 비유적으로 끌어다 쓰면서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보수의 실체였구나.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사실 극우적인 정신 상태를 갖고 있었구나. 이 계엄으로 우리 사회에 여러 민낯이 드러나는데 특히 적나라하게 드러난 민낯이 저는 국민의힘과 그 국민의힘.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얘기도 그렇고 그 사법부 폭동, 그 서부지법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을 긋지 않는다면 예. 그 국힘은 정상적인 정당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거의 부정선거 세력, 극우 세력, 예. 아스팔트 세력, 그다음에 서부지법 폭동 세력 뭐 비슷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거의 혼재돼 있는 네. 상태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오른쪽으로 가 있는 이 세력에 얹혀가는 상황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는 기대할 수 없는 아, 그런 그걸 우리 정치에 오래 계셨으니까 모릅니까? 왜 저럽니까? 그 국민의힘의 주도 세력이 예. 주도 세력이 오른쪽에 많이 가 있는 분들의 주도 세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거기에 반발하는 젊은 세력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네. 당내 주도권이나 힘을 쓰는 그 여론 형성층이나 이런 게 약하죠. 아,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고 당을 생각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네. 한 명 한 명은 생각할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당을 생각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본인들 자기만 자기만 생각하는 것 생각합니까? 같거든요. 그 아스팔트 우파에 소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뭐 바른미래당이다 보수 개혁의 기치를 걸었지만 다 실패한 실험으로 끝났거든요. 우리는 아주 조금이라도 강성,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을 지지층을 보고 가는 정치가 내 정치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그거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맞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네. 국민들이 제가 이런 말씀 멍청하지 않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에서 10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요. 다 기억이 1년 만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그 6일날 6차 변론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 나오는데 좀 답변을 거부할까요? 아니면 또 얘기를 좀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도 지금 재판에 회부돼 있는. 네. 근데 국회 특조에 나와서는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요. 근데 그 이제 국조에 나와 있는 기조는 저는 유지할 거라고 보고요. 아하, 예. 특별히 본인한테 그 불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찌됐건 재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일관성을 지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일단 보시죠. 지켜보기로 하죠. 6차 6일 내일 진행될 변론기일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이슈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근, 장윤미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하나 마치기 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연중기획 다시 민주주의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 초대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짚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참여 방법 지금 화면에 나가는 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성명, 연락처, 소속, 직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착순 50분 모시겠습니다. 내일 방송 소개해드리면요. 김용남 의원과 함께하는 용가라사대, 또 김필성 신윤준 변호사의 이슈합, 또 쇼미더 민심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번 움직이는 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에서는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본격적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내란 혐의 국조특위 서울구치소 또 동부구치소를 찾아서 현장 조사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잠시 우리 안창현 뉴스토마토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조금 살펴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후 2시쯤 이곳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오전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오후에는 윤석열 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윤 씨와 김 전 장관이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 직접 구치소를 찾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때도 국회 특위가 직접 최순실과 안정범 씨가 있는 구치소에 가서 비공개 신문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다만 윤 씨와 김 전 장관이 현장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청문회에 이어 전날 열린 2차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망신주기라며 윤 씨의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두고 반발했고 오늘 현장 조사에 부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뉴스토마토 안창현이었습니다. 네, 국조특위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뉴스토마토 유튜브에서 계속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 뻗치기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 시사 안녕하십니까. 역발상 코너로 만났었는데 잘 네.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열흘 동안 네. 제 개인 방송에서 말했다시피 네. 그 태국 방콕에 갔다 왔습니다. 의미가 있으면 열흘 상당히 긴데요. 아니, 1년 전부터 예. 우리 와이프가 1년 전에 예약을 하면은 훨씬 싸게 1년 전에 하니까 예약을 얼리버드로 한다 그래가지고 맞기는 맞습니까? 가격이? 예. 아니 3분의 1 가격이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유, 계엄이 터져버린 거예요. 필이면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거를 그 위약을 하려고 하니까 위약금을 엄청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가격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갔다 왔고 그동안에는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송을 부르지 않다가 제가 돌아가기 하루 전날에 우리 기자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딱 맞네요. 카톡이 오셔가지고 출연해달라. 그래요, 내가 오늘 왔습니다. 자, 태국 방콕에 열흘간 있다가 지금 돌아오신 우리 백이성 우리 역사 크리에이터. 자, 요즘 그 얘기 좀 해야 됩니다. 전한길. 이분이 지금 상당히 눈에 띄잖아요. 한국사 1타 강사 예전에 아마 그렇게 유명하도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아니고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굉장히 유명했죠. 지금 이분의 행보는 같은 또 역사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은 역사학자는 아니고 역사 강사입니다. 강사죠, 강사.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역사 강사로 활동할 뻔했죠. 그 이제 노량진에서 이 전한길 강사가 2013년부터 2019년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까지도 이제 개인 유튜브도 운영하면서 학원 강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2015년 이제 활동한 지 2년 뒤부터 1타 강사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빨이 좋아요. 저도 보니까 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이분이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공무원 시험, 구급 공무원 시험에 문제가 하나 잘못 출제됐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 출제가 아니고
난이도가 최상이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출제위원들을 자기 방송에서 굉장히 비판합니다. 뭐 이 새끼야 뭐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공무원 수험 준비생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줬어요. 시원하게. 예. 그래 속 시원해. 뭐 누군지 그 출제위원들이 누군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뭐 명예훼손 이런 건 없죠. 네. 그렇지만은 좀 별나다 그때부터. 예. 뭐 네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어? 이 문제 틀리면 공무원 수험 준비생들은 일생을 조지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한 그것이 대히트를 치면서 더욱더 일타 강사로서의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의 그 영향력을 확실하게 떨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 사실은 유튜브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러게 갑자기 예. 뭘 믿고 저러는지 하여튼 연봉도 지금 60억 정도 된다고 와. 하고 본인이 전개 나갈 것도 아니라잖아요. 그러나 알 수가 없죠. 그건 알 수 없다. 근데 왜 자꾸 저렇게 탄핵 얘기를 하고 예. 저런 주장과 공개 행보를 계속 하는 겁니까? 저는 말입니다. 저는 그 전환길 강사가 저렇게 하는 거에 저는 인간적으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뿌듯하다고요? 왜요? 뿌듯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뿌듯해요? 돈 많이 벌 때는 우리 마누라가 말이죠. 뭐라고 전환기를 보라고 말이야. 저 지리학과밖에 못 나온 기 한국사 강사라고. 지리학과 출신입니까? 뭐 말이야. 얘기를 하고 저보고 맨날 그랬거든요. 요새 저한테 여보 내가 너무 심했어. 제가 뿌듯합니다 정말. 저는 양심을 지켰거든. 저는 양심을 지키고 건국 전쟁 때부터 알죠. 이승만의 건국 전쟁 때부터 그 건국 전쟁은 뭐 옳은 영화다라고 전환길이가 주장할 때부터 저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 전환길 이 강사가 이 전환길 크리에이터가 뭔가 갑자기 변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원래 그랬던 건가요? 계기라기보다는 저는 막 그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이제 재작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 학원들의 일타 강사를 대상으로 세부 조사를 했죠. 맞아요. 원래 전원책 변호사가 말하듯이 그 명성이 높은 만큼 추악합니다. 명성이 높은 만큼 추악하게 돼 있어요. 60억이라는 그 연봉을 받게 되면은 그만큼 추악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하는데 뭔가 걸렸겠지.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딜을 쳤겠지. 야, 네가 좀 이 친정부적 발언을 좀 해라. 그러면은 그 훨씬 전광훈 같은 늙어 빠진 사람. 뭔가 늘 하는 소리 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 네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한마디 하는 게 훨씬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절마가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 뭔가 대단한 뭐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뭐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거는 추측입니다. 추측이죠. 추측이죠. 알 수 없는 거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추악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돈이 이제 그만큼 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 주셨는데 60억이 장난입니까? 일단 그 전환길 얘기 중에 보면 계몽령 얘기 똑같고요. 윤석열 그 비상계엄 얘기하는 거. 또 직접 부산에 열린 탄핵 집회, 반대 집회, 여기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계몽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거. 그 다음에 계몽령이라는 말은 우리들 지금 사람들, 우리 역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개통령으로 이제. 개통령이요? 개통령으로, 토리통령으로. 토리통령이라면 우리 토마토 구독자들은 다 아시겠죠? 강아지. 대통령 강아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 아니 무슨 계몽굿즈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나라 국민들을 누가 계몽한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계몽이 될 만큼 다 돼 있습니다. 뭘 그렇게 계몽을 한다고 난리를 치. 그러니 부산 탄핵 집회에 나가서 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구독자가 유튜브 구독자가 40만 명만 해도 대단한 건데. 엄청 많죠. 대단한 건데. 아니 그때 토마토 뉴스도 40만 명에서 박재광 기자가 한번 특종을 터뜨려가지고 박형광 기자가
특종을 터뜨려가지고 60만 명이 되니까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70만이 훨씬 넘고 그러니까 있고요. 지금은 70만 명이 넘고요.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총선에 경선 방송을 해가지고 11만 명에서 15만 명이 될 때 네. 제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아. 와 너무 기뻐서. 이분도 약간 이분도 그 구독자 마찬가지예요. 수하고도 관계 있는 겁니까? 지금 41만 명에서 구독자 40만 명일 때 제가 전환길이 누군데라는 방송을 찍은 적이 있는데 예. 그러고 방콕 가서 보니까 97만 명이야. 지금 110만이에요. 지금은 120만 명이야. 120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오르는 것과 비례해서 자기 마누라, 자기 자식, 그 다음에 자기 그 찍어주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편집해주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칭찬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떠받뜸을 받았겠어요. 한마디로 골드 유튜버가 된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100만 뽕에 넘으니까. 팍 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 것도 그렇지만 주장을 보면 좀 그런 내용들이 아니, 많이 뭐,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연설을 하는데 보면은 꼭 뭐에 취한 것 같아요. 실제로 뭐에 취하지는 않았지만은 취한 것 같아.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매우 불쌍합니다. 안타깝다 이 말씀이시죠. 저런 식으로 그 나는 돈을 1억도 안 벌어봐서 모르겠는데 60억을 벌면 이렇게 됩니까 사람이? 60억 벌면 막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막 신념이고 뭐고 역사에 내가 뭐라고 남든 나는 모른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극우 세력들이 전환기를 중심으로 저래 뭔가 뭉치는 게 나는 그것도 있다고 봐요. 뭐가 미국에서 있죠? 4년 전에는 트럼프가 극우주의자로 악명을 얻었는데 뭐 국회로 쳐들어가자 하고 막 악명을 얻었는데 실제로 국회로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고 그 사람들이 18년형을 받거나 뭐 25년형을 받거나 했는데 4년 뒤에 되니까 또 트럼프가 이제는 영웅이 돼가지고 당선되자마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사면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노릴 수 있다. 그런 거를 노리는 거. 지금은 당장에 내가 욕을 먹더라도 국민들 한 2, 3년 지나면 다 까먹어. 딱 윤상현 의원의 그런 심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부정선거 얘기도 뭐 사실 그렇지만 가장 눈에 띄는 주장 중에 스카이 데일리 사실은 엄청난 오보들을 지금 음모론을 퍼뜨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매체인데 뭐 언론 인터넷 매체죠. 이 매체를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와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비유가 말 그대로 맞습니까? 비유가 틀리죠. 스카이 데일리하고 동아일보가 같다. 아니 야당에서 그 민주당이 백지 광고를 뭐 광고주들을 다 불러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뭐 백지 광고를 내게 했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동아일보는 정권에서 박정희 정권이라고 하는 사상 유례 없는 폭압적인 정권에서 협박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민주당이라는 야당이 불러가지고 했다. 미래 권력을 무기 삼아서 내가 한두 달 뒤에는 대통령이 될 거니까 그때 되면 다 각오해 이래가지고 뭐 다 뺐다 이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1900년에 드레피스 사건이 생각납니다. 프랑스의 반유대주의 그 운동. 드레피스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로르라고 하는 완전히 의미는 다르지만은 로로르라고 하는 시골 신문이 새벽이라는 뜻을 가진 로로르라는 신문이 에밀 졸라의 그 나는 고발한다. 자퀴즈라고 하는 최고의 명사설을 유일하게 거기 실어줬거든요. 그 신문에서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력 신문들은 다 이거 실었다가는 그 드레피스 사건의 열풍에 자기들 휘말릴까봐 다 거절했는데. 에밀 졸라가 이제 드레피스 사건을 이제 썼던. 그 드레피스 사건을 고발하는 나는 고발한다를 썼는데 로로르가 그거를 실어줘서 로로르가 당대 유럽 최고의 신문으로 등극했단 말이죠. 그때부터요. 판매 부수가 완전히 이거가 됐거든.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스카이 데일리도 저는 만약에 요번 똑같은 이 사태에 사장이나 편집국장이 그 기자를 불러다가 포상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돈입니까? 이건 노이즈 마케팅 아닙니까? 거짓말했어요? 언론이?
노이즈 마케팅 해가지고. 근데 그 에밀 졸라 글들은 맞는 얘기지만 에밀 졸라는 최고의 명론설이고. 명설을 썼고. 그런데 이 스카이 데일리는 이름도 몰랐고. 뭐 하늘에 뜬 데일리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스카이 데일리가 뭔지 네이버에 다 검색해보고 유튜브에 검색해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노렸다는 거죠. 이거를 전한길 씨가 이렇게 비교한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렵지만 조금 특이한 거는 보면 본인이 노사모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전한길 씨가 노사모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노사모였고요. 노사모였다. 그거는 언제입니까? 20년도 전에 얘기. 노사모면 뭐 어쩌라고요? 노사모면 그러니까, 저래도 돼요? 아니 20년 전에 노사모면 지금 이래도 됩니까? 그거는 마찬가지. 왜 김문수가 옛날에 노동운동가였다가 변절을 해서 지금 현재 극우 농객으로 부정선거도 퍼뜨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일제시대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극우론자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진보 세력이었던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나는 원래 그런 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왔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세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아주 대중적인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다. 수많은 사업 실패와 빚을 지고 다시 한국사 강사로 그 빚을 환생하는 과정에서 살아 있는 생존 능력이 극대화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뭐 어차피 극우 세력하고 유사합니다. 지금 부정선거 뭐 음모론 뭐 또 많은데 선관위가 직접 찾아갔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거절했어요. 본인이 맞다고 싶으면 자기가 말도 잘하니까 그 방문을 거부할 이유는 없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중에 대한 스피치만 관심이 있지 그런 진상 규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태학 위원장 이하의 모든 직원들이 부정이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하고 제 와이프는 압니다. 왜 그러냐? 3번이나 그 개표하는 과정 참관인으로 참여했었고요. 가봤으니까. 그다음에 그 개표하는 과정에 모든 그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다 하는 거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저희들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투개표 과정에 문제점이 전혀 없어요. 우리 장모님도 압니다. 저 때문에 다 그 알바 해가지고 다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당 7만 원 다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우리 장모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 뭐냐. 제발 참관인으로 한번 가서 요새 블로그도 많고 인스타도 많지 않습니까? 인증샷 한번 찍어라. 가서 야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대요. 라고 한 번만 얘기해라.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체험도 안 했으면서 왜 자꾸만 모든 공무원들과 공무집행에 참여하는 그 알바생들을 다 그렇게 매도하느냐. 전 부정선거론이 나올 때마다 저하고 제 와이프하고 장모님이 가서 다 검사했는데 그러면 그 저하고 제 와이프하고 제 장모님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음모론인데 우리 크리에이터님하고 좀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전한길이 해외에서는 이게 다 선거 투표 때 수작업을 한다. 우리는 안 한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수개표해야 된다. 요 부분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수검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분류만. 그 뭐야 이 yes or no라고 하는 분류만 전자개표로 하지. 그 한 장 한 장은 전부 다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다 가보셨으니까 더 잘하시네요. 수개표로 다 합니다. 가보셨던 거죠. 그런데 이 대만하고 이 전한길 씨가 얘기하는 대만은 수개표로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느냐? 그 얘기를 왜 대만 얘기를 해요? 대만 얘기가 뭐냐면은 대만은 전자개표가 없고 수개표로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은 수개표로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맨 마지막. 자, 이 사람이 이거 찍었다.
텔레비전 카메라 이거 다 공개하고 그 다음에 집계합니다. 아하. 그 과정이 하나 틀릴 뿐입니다. 그 과정이 틀리다. 나머지는 전부 똑같습니다. 아하.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아. 우리도 그러면 다 공개 투표해야 됩니까? 아하. 그 대만의 공개 투표라는 건 왜 나왔느냐 하면은 대만이라는 데가 1946년도에 그 국민당 정권이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1990년까지 선거가 없었어요. 아. 계엄령 상황이었다고. 그 선거가 없는데 그 가오슝시에서 미려도라고 하는 포모사라고 하는 그 잡지를 79년도에 비밀리에 기획했다가 그 사람들이 다 잡혀갔거든요. 예. 그거를 변호했던 사람이 천수이벤이라는 예. 그 대만의 총통 아닙니까? 그때 천수이벤이 94년도에 국회의원으로 나오면서 입법위원으로 나오면서 그 주장을 한 거예요. 네. 못 믿겠으니까 이거를 개표 공개를 하자. 아, 그래서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워낙에 철권 통치를 했던 장개석 총통에 반대하는 적극적인 민주주의의 몸부림입니다. 아하. 왜 그거를 부정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단순한 목적으로 바꿉니까? 그러니까 역사 전공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 예. 더 있어요. 투표함 이동하지 말고 예. 그 자리에서 개표 다 해야 된다. 이 예. 주장은 어떻게 또 보십니까? 투표장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모르죠, 저는. 아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표장 이동을 해가지고 개표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네네네. 치열한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이 걸리는 그거는 그러면 부정 개표가 아닙니까? 아. 그 전한길 씨의 논리대로라면 예. 대만도 이틀 걸립니다. 아하. 우리나라는요. 당일날 투표가 그 다음날 새벽에 다 나옵니다. 그렇죠. 거의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절대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가운데 네. 이런 나라는 세계에 꼽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런 주장을 세계에 없다는 게 아니고요. 네. 독일도 그래 하고 영국도 그래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그럼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그러니까 투표장을 체육관으로 이동시키지 말고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자. 예.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자꾸 한다는 왜 것도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 참나. 그러다 보니까 네. 과거에 있는 부정선거들이 좀 떠오르는데 혹시 예. 그 1958년도에 일어났던 닭죽 사건 예. 아십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1950년대는 이승만 통치 그렇죠. 시대죠. 58년도 이승만이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네. 모든 권력을 쌓아놔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나누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쌓아놔야 된다. 그러니까 100% 자유당이 가져가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네. 요때 그런데 닭죽을 먹였어요. 안용백이라는 전라남도 네. 보성 지역에서 출마했던 사람이 개표 창관인들. 네.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은 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개표 창관인들에게 야식으로 네. 그 밤에 일하니까 네. 야식으로 닭죽이 나온다고 예. 그 중앙선관위에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예. 아 내무부 네. 당시로서는 내무부겠죠. 내무부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독립한 것도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헌법재판소 예. 헌법에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무부에서 야식으로 배급하겠다 했는데 그 안용백 씨가요. 예. 내무부 직원들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그 수면제를 이런 식으로 그 물로 이렇게 닭죽에다 타가지고 미치겠다. 수면제 네. 먹고 예. 개표 창관인들이 모두 잠들어 버린 사건입니다. 이래가지고 개표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나중에 밝혀져서 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거는 부정선거 맞네요. 왜 이게 부정투표 그러니까 맞네요. 이게 부정 이런 투표죠. 이런 거. 예. 그래가지고 개표할 때 어떻게 했냐면 피아노표 이게 10손가락에 전부 다 인주를 묻혀가지고 인주를 다 묻혀 이 피아노를 치는 자세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무효표로 그러니까 만약에 야당 찍은 거는 야당 찍은 거면 무효 만들어 버리네. 한꺼번에 이렇게 긁어가지고 무효 만들어 버리고 그래 무효로 만들어 버리고 정말 이런 치졸한 수법을 썼던 그거는 거예요. 부정투표가 맞네요. 그게 피아노표라고 합니다. 야, 3.15 부정선거는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내무부 장관 그러니까요. 최인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기붕 박사와 네.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의장을 네. 정부 통령으로 선출해야 된다라는 사항을 1959년 9월 달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그때는 뭐 지방자치단체도 아니지. 지방자치단체를 다 돌면서 훈시를 내렸던 지방 상황. 돌면서 그죠.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다 돌면서 그러니까 도지사들한테 그는 협박도 했다 그러죠.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데 할당표 얼마 안 나오면은 너 도지사 다 각오해라. 뭐 첩들이고 뭐 논사고 했던 거 내가 다 까발려 버릴 거야. 이래 돼 버린 거죠. 결국 이런 거 3.15 때문에 4.19가 또 있었고 또 민주주의에 또 획기적인 전기가 됐는데 이거 뭐 과거의 일이니까 뭐 이걸 우리가 뭐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지금 2025년도 21세기 지금 상황에서 부정선거, 부정투표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960년에 우리나라가 대규모 부정선거에 그거를 적발해서 4.19가 일어나고 그리고 제3공화국이나 유신공화국 때도 똑같이 부정선거는 많았습니다. 그래 많았는데 1987년도에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부정선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 백이성의 성을 겁니다. 성을 어떤 경우에도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전환길의 유튜브는 왜 80만 명이 더 들어오는데 뉴스토마토의 유튜브는 1000명밖에 안 늘어나는 겁니까? 동일 기간에. 그리고 제 유튜브도 왜 100명밖에 안 늘어나는 본인 겁니까? 유튜브 말씀하시고 싶었군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의 유튜브, 그다음에 백이성 역사 독립군의 유튜브도 좀 시대의 양심을 전하는 유튜브들도 좀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그래야 현금뽕에 안 취하죠. 돈. 이거 전환길 강사가 나는 딴 거보다도 말이죠. 와 유튜브 골드 유튜버 됐다 이거 너무 부럽더라고. 부럽기도 하십니까? 사촌이 논을 샀어요. 배가 아파요. 제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촌이 논을 샀다. 자, 부정선거 불가능하다. 해소도 안 되고 부정선거 또 하는 쪽이 어디서 했을까요? 기득권 쪽에서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이거 전환길 씨는 처벌받을 조항이 없습니까? 글쎄요 이게 뭐 아직 딱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뭐 그렇습니까? 선동 뭐 이런 부분인데 민주당의 노정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환길 씨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다 그만두라고 했다는 그런 부분은 이제 명예훼손이나 뭐 될 수도 있는데 아니죠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형법 뭐 136의 2항 이 얘기를 하던데 뭐 지켜보기로 하죠. 당장 뭐 말씀드리기에 그래서 선동성 발언을 계속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뉴스 인사 프라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생방송 라이브 끝나고 SNS 또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댓글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